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 피탑형 이론 강의 네 번째 단원 시스템 프로그램의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난 시간 파트 1에서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개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까지 봤었지요. 오늘 배울 부분 파트 2에서는 OS의 주기억 장치 관리와 이제 보조기억 장치 관리를 볼 텐데요. 주기억 장치는 이제 메모리 할당 단편화, 페이징, 가상 메모리, 페이징 교체 뭐 이런 것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관련해서는 일단 파일 조직, 보조기억 장치 이제 저장하는 최소 단위가 이제 파일이니까는 그 파일을 조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FCB, 파일 제어 분류기죠. 그 다음에 하드 구조랑 디스크 스케줄링, 레이드 방식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영체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중요한 건 사실인데, 시험에서는 오늘 배운 부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것들 많이 봐주시고, 먼저 OS의 이제 주기억 장치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메모리는 이제 지금 이제 컴퓨터 시스템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실제로 이제 램을 컴퓨터에서 제거를 하면 부팅 자체가 안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컴퓨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요. 컴퓨터 공학과 전공 기준으로 컴퓨터 구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폰노에만 구조에서 말하고 있는 주기억 장치는요. 주기억 장치는 범위가 살짝 다릅니다. 주기억 장치는 램과 롬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롬과 램. 이 두 개를 주기억 장치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운영체제에서 지금 배우는 건 이제 운영체제 교과지요. 운영체제. 운영체제에서는 역시 주기억 장치. 이거는 이제 램을 말합니다. 램.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당연한 건데, 롬 같은 경우에는요. 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트스트랩 로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고, 저번 컴퓨터 구조 마지막 시간에 내가 얘기했나?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거는 컴퓨터 전원이 들어오면은 바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스라든지 IPL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포괄하는 의미고요.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에 이렇게 상주시키는 겁니다. 상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얘를 관리를 안 해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얘가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는 요소니까는, 운영체제 교과에서는 지금 주기억장치라고 하면 램만 말합니다. 램이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지금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할당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관리를 하니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주기억 장치를 하면은 보통 램을 말합니다. 램. 그 이유는 이제 그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제 롬을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이제 롬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램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든지 본인이 조립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는 그 상품화된 거는 이제 램부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를 하고 하면 램이고, 컴퓨터 구조에서는 롬과 램을 같이 의미를 하는 거고, 운영체제에서도 일반적인 정의처럼 램이라고, 이걸 조금은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램이 이렇게 쓰면은 방금 말한 부트스트랩 로더가 이제 주기억 장치 상주시키죠. 여기 운영체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주소가 이제 처음 주소 0번지에서 이제 쭈르륵 있는데, 보통 끝에 운영체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반대로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진 뭐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윈도우즈라든지 뭐 맥OS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거고, 지금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커널이죠. 이게 바로 커널입니다. 커널이고, 프로세서가 이제 커널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면 못하지요. 일반적으로 못하는데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뭐를 통해서 시스템 콜이란 것을 통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지금 복습의 의미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이제 그 PCB라고 이제 프로세스 제어블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PCB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파일 관리에서는 FCB라고 나와요. 이에서 이제 그거는 파일 컨트롤 블록이고 지금 PCB는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제어 블록인데요. 특정 프로세서와 연관된 여러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기는지 그냥 보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필답형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필기에서는 좀 다뤘지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었을 테고, 그래도 이제 배경으로 깔고 가야 되니까는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런 PCB에서는 이 상태란 말은 이제 ready, running, block 그 프로세스 전이 상태가 있죠. 프로세스 전이 상태에 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실행 중인지, 준비 중인지 실행 중인지, 블럭은 대기지요. 대기 상태인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번호는 이제 고유 ID 같은 거죠. 얘의 고유 식별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번호가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 PC 이거는 이제 이 프로세서가 다음에 실행한 명령어 주소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CPU 레지스터, 그 누상기 인덱스 스택 범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레지스터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인터럽트 발생 시에 이제 블록 상태로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인터럽트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들, CPU 레지스터의 정보를 이걸로 복구를 해요. 예, 그런 용도로 이제 이런 레지스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제한은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와 리미트 레지스터.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이게 이제 시작 주소고요. 이게 끝 주소.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의 위치와 마지막 부분, 그 총 용량까지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 세그먼트 테이블. 이제 페이지랑 세그먼트는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보다는 페이지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어쨌든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오픈 파일 리스트는 이제 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입출력 장치들과 열린 파일의 목록 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글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스를 예를 들면은 파일 한 개 열지요? 또 여러 개 열 수가 있지요? 그 열린 파일과 이 프로세스 자체의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련된 그런 파일하고의 그 연관, 그런 목록들,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에는 뭐 CPU 스케줄링 정보라든지 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OS마다 살짝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준 상한, 이게 기준이요. 방금 말한 베이스 레지스터, 베이스고요. 상한이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 플러스 상한을 하면은 이게 프로세스의 주소 번지의 마지막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용량도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올로케이션인데 이게 동적이다. 한마디로 이제 가변 파티션 기법입니다. 크기가 이제 균일하지 않고 그 제각각이란 말이죠. 프로세서를 메모리의 가변 크기 파티션 기법에 할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데 어떤 거냐? 일단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메모리가 이제 꽉 차 있죠. 여기 OS 커널 부분이 있고 프로세서가 이제 5번 프로세서, 8번, 2번 이렇게 크기가 다양한 프로세서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서 8번 프로세서가 이제 종료가 됐다.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빈 공간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빨간 부분은요, 다른 프로세서, 이제 9번 프로세서가 들어와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5번 프로세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빈 공간 부분을 메모리 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사용 가능한 메모리 블록입니다. 이러한 이제 가변 파티션 기법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가변 분할 기억 장치 할당 이렇게도 부르고, 세그멘테이션, 뭐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페이징 기법하고 이제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변 할당에서 이제 연속 메모리 할당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먼저 퍼스트 핏, 베스트 핏, 워스트 핏 이렇게 존재합니다. 먼저 퍼스트 핏, 최초적합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게 탐색하고 할 때 첫 번째 사용 가능한 발견된 첫 번째 사용 가능한 가용 공간에 바로 할당하는 게 이제 퍼스트 핏 최초적합입니다. 어떤 거지 보면요. 이렇게 메모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할당 영역, 빈 공간이란 말이죠. 빈 공간이 여기 1번에 50K, 2번에 400K, 3번에 200K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는 사용 중인 공간이고요. 이렇게 최초적합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탐색을 한다는 가정하에 150K를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150K를 넣으려고 하면은 먼저 여기서 150K가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1번은 안 되고 아예 2번 400K죠. 400K에 150이 들어가지요. 처음 발견되지요. 그래서 이제 할당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퍼스트 핏은 2번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베스트 핏 최적합은요 사용 가능한 공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가용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용 가능한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이렇게 해서 150K를 쓰려고 하는데 50은 작아서 안 되고요 400K와 200K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중에서 작은 거 200K가 예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스트 핏은 이제 3번이 할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가용 공간을 만들어낸단 말은 150K를 할당하고 나면 50K가 남잖아요. 가용 공간이 그러면 50K가 되고 여기는 만약에 여기에 할당이 되면 150을 넣으면 250의 가용 공간이 더 큰 공간이 생기지요. 이걸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워스트 핏 최악적합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가장 큰 가용 공간을 택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용 공간이 충분히 커서 다른 프로세스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악적 값을 한번 해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50은 어차피 안 되고 400과 200 중에서 큰 거 400K에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워스트 핏도 2번이 할당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150을 사용하고 나머지 250은 이제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그먼테이션 그 동적 할당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억 장소 리스트에서 13KB, 13KB 크기의 작업이 그림과 같이 할당되었을 때 적용된 배치 방식이 무엇인가? 탐색은 위에서 아래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할당 기법은 이제 방금 뭐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이제 퍼스트 핏이 있었고, 퍼스트 핏, FIRST. 자꾸 R을 빼먹더라, 퍼스트 쓸 때. 퍼스트 핏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베스트 핏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워스트 핏, 최악적합. 이렇게 있는데, 어떤 방식을 했는지 한번 보면요. 13키가 14K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먼저 퍼스트 핏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순으로 하게 되니까는 13K를 여기 들어가죠. 만약에 퍼스트 핏으로 했으면은 그 25K 여기에 할당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핏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베스트 핏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베스트 핏은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작은 곳. 그래서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24K와 14K가 있습니다. 넣으려고 한 거는 13K고 5K는 사용을 못합니다. 작아서. 그러면은 이제 25가 14, 25와 14 중에서 작은데 14 여기에 지금 할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14K 할당이 되고 지금 이게 아마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워스트 핏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워스트 핏은 사용 가능한 데서 큰 쪽을 선택을 하니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워스트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2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냥 적어 놓은 거고 베스트 핏. 한글로 적을 수도 되고요. 최적 적합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영어로 베스트 핏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그 자료에서 보면은 그 복원 문제들을 인터넷에 있는 걸 보니까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였나? 제가 이제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 가지로 복원이 되어 있던데 하나는 이 세 가지를 쓰는 걸로 복원이 되어 있고 하나는 뭐 이런 그림은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고 얘를 할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 배치 방식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는 문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실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이제 복원이 안 돼서 세 가지 그냥 다 쓰는 문제로 복원을 해 놓은 자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다 해보면은 이렇게 답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편화에는 외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와 내부의 그 기준은요, 파티션이 있습니다. 파티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파티션인데 이 안에서 생기는 빈 공간, 이게 이제 파티션 기준에서 내부잖아요. 이게 이제 내부 단편화고, 그 다음에 외부는 이제 이 파티션 밖에서 생기는 사용 못하는 공간, 이 부분이 이제 외부 단편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파티션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파티션. 그 다음에 한 개씩 보면은 먼저 외부 단편화, external fragmentation을 보면은 유효 공간들을 모두 합치면은 충분한 공간이 되지만은 그것들이 너무 작은 조각들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메모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건 이제 동적 할당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각각의 파티션이 크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200K이고 150, 100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사이에 여기는 80, 50, 70 이렇게 그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합치면은 80, 50, 70 다 합치면은 200이죠. 200K라는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K를 저장을 하려고 한다. 혹시 상주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100K를 넣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외부 단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본 최초적합에서 사용할 때 50%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최초적합을 이렇게 할 때 경우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N개의 블럭이 할당되었을 때 0.5개의 블럭이 외부 단편화 때문에 손실된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3분의 1이 쓸 수 없게 된다. 이런 걸 이제 50%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최초적합 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단편화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파티션 안쪽에서 생기는 건데 이거는 고정분할 기억장치 할당에서 생겨납니다.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고정분할은 파티션 크기를 이제 아예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건데 이게 페이지 기법인데 여기서 이제 분할되어 할당된 크기와 프로세스의 크기 사이에 남는 부분을 말하며 이 역시 사용이 못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식화된 자료를 보면은 파티션은 이렇게 100K, 100K, 100K 해서 고정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80K를 사용했다 치자. 그러면은 파티션이 100인데 80을 사용하면 남은 부분 20. 이 부분은 이제 못 들어옵니다. 10K를 쓰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제 고정 분할에서는. 그리고 120K를 사용한다 치자. 그러면 파티션 두 개를 차지하게 돼요. 두 개를 차지하게 되고 남는 부분이 80K겠죠. 이 부분이 사용 못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내부 단편화입니다. 내부 외부 기준이 파티션이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외부 단편화는 당연히 동적 할당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내부 단편화는 이제 고정 분할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단편화 중에서 외부 단편화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External Fragmentation Solution 이래서 외부 단편화 해결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압축이 있습니다. Compaction.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니까는 그 문제에서 어떤 용어를 쓸지 몰라요. 재배치라는 말도 쓰고 압축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떤 건지 먼저 보면은 메모리의 모든 내용을 이제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모든 가용 공간을 다른 몰고 쓰고 있는 부분을 한 군데에서 몰고 그 다음에 가용 공간, 빈 공간을 다른 한 군데로 몰아서 큰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모리가 있고 이거 당연히 동적 할당입니다. 파티션 크기가 다 다르죠. 이거를 이제 한쪽으로 몹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용한 공간,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빈 공간. 이렇게 해서 큰
프로세스를 이제 할당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압축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배치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재배치가 릴로케이션, 재배치가 이제 어셈블 또는 적재 시에 이제 정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이제 직접 주소 방식을 말하지요. 직접 주소 방식은 이제 아예 그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쳐넣은 거죠, 프로그래머가. 아무튼 이렇게 행해지면 압축은 실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옮기면 안 되니까는 주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옛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용어로도 쓰였냐면은 이 공백의 통합과 기억 장소 집약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집약은요, 집약은 방금 말한 압축 기법입니다. 아니면 뭐 재배치라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고 좀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이상한 용어 쓰면은 그걸 모르거든요. 이게 참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대로 책마다 그 전공서적이 이제 그 교수마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용어가 이제 표준화된 건 없습니다. 근거는 이제 전공서적으로 따져야 돼요. 내가 이제 다른 용어를 알고 있어서 그걸 썼는데 만약에 틀렸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이게 맞다라고 이제 따지려고 하면은 그 전공서적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학원 교재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게 없어요. 건의가 없어요. 그런 건 안 쳐주고 전공서적으로 하면 되고, 어쨌든 집약을 보고 아 이게 압축기법인갑다 이래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합은 뭐냐면은, 통합은 별거 없습니다. 통합은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사용하고 있고 여기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치면요, 여기서 이제 빈 공간과 여기가 빈 공간 비었고 빈 공간이고 여기도 빈 공간, 여기 있는 프로세서를요 그 종료시켜 버린 겁니다. 종료시켜서 빈 공간을 하나의 큰 빈 공간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 자, 이거 되게 옛날 문제라서 나올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알고는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통합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빈 공간 사이에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큰 공간을 만드는 것. 큰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이 정도로 소술하면 되고요. 집약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본 압축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고 남은 공간을 한 곳으로 모아서 큰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식. 큰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통합의 포인트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건데, 어떤 거, 빈 공간 사이에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서 그 빈 공간을 큰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요. 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사용하고 남은 공간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공간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도 되고,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한 곳으로 모으면 자연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또 한쪽으로 모이게 되지요. 이거는 바뀌어도 됩니다.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거. 한 곳으로 모아서 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희한한 용어를 많이 쓰이니까는 이런 거를 다 찾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기출문제에서 옛날에는 이런 용어로도 쓰였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보고 감각적으로 좀 센스 있게 풀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해서 막 못 풀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 장소, 솔직히 실제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너무 성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럼 이제는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은요. 일단은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옛날에 그 영화라든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래 롤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런 걸 이제 스크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한 종이 하나에 이제 쭉 쓰여지는 이제 연속적인 저장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이 쭉 쓰여졌으니까는 보면은 왕한테 올리는 상소문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이 돌돌돌 말린 거를 펼쳐서 막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의 이제 좀 단점은요. 글이 너무 많을 때는 이게 롤이 엄청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읽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읽으려고 이제 이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글이 많을 때 글을 데이터라고 할 때 많을 때 이제 탐색이 어려운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찾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책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책은요. 페이지의 집합입니다. 페이지 셋. 이 하나하나 이제 다 똑같은 크기로 A4면 A4, B4면 B4 뭐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로 종이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엮어 놓은 게 이제 책이지요. 이거는 이제 스크롤에 비해서 이제 탐색이 용이합니다. 왜냐? 이 페이지가 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인덱스 보고 몇 쪽에 뭐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또로록 보면 되고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긴 글을 읽을 때 되게 편리하죠. 그리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은 여기 사람 눈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 사람 눈이 이렇게 쓰면은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은 펼쳐진 페이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페이지 말고 다른 걸 보려고 하면 책장을 넘겨야 되겠죠. 책장을 넘기는 작업이 이제 페이지 교체가 되겠죠. 페이지 교체. 이런 뉘앙스로 가시면 돼요. 똑같은 크기로 잘라 놓은 페이지들의 집합이 책인데 이게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관리되냐 한번 보면요. 이제 MCU는 이제 메모리 컨트롤 유닛입니다. 메모리 컨트롤 유닛이 이제 컴퓨터 구조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MCU에 의한 페이징 방식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페이지는 이제 똑같은 크기죠. 페이징은 연속 메모리 할당. 연속 메모리 할당이란 방금까지 본 동적 메모리. 바로 세그먼트를 말합니다. 세그먼테이션. 이제 세그먼트로 이렇게 딱딱딱 자르는 것. 곧 동적 할당. 동적 할당이고 또 다른 말로는 뭐지? 다이나믹은 그냥 영어일 뿐이고 가변 크기 할당. 크기 할당. 지금까지 본 거에 이겁니다. 이거를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 방금 본 외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압축도 하고 통합도 하고 그런 걸 배웠지요. 예. 이런 단편화를 외부 단편화에 관련된 압축의 필요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생기는 문제는 내부 단편화입니다. 내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가 생기는데 내부 단편화는 아까 전에 봤던 어디서 생긴다고요? 정적 메모리 할당 바로 페이징 기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든 내부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가상 주소를 좀 이따가 배울 텐데 가상 주소에서 실제로 페이징으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세그먼테이션이랑 페이징이랑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 보시면은 가상 주소 이제 메모리 되는 부분에서 이제 세 등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세그먼트고 여기가 페이지, 여기가 워드. 이렇게 해서 한 세그먼트에 어떤 몇 비트가 필요하냐 표현하려고 하면 이 두 개의 비트를 이렇게 더해서 구하는 그런 필기 문제,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기억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원래 가상 메모리는 세그먼테이션이랑 페이징 기법이랑 모두 사용이 됩니다.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구성을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세그먼테이션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가변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페이징 기법은 그나마 이제 동적이란다. 똑같은 크기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좀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기사 수준에서는 좀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도식화된 자료를 보면은, 일단은 CPU가 그 생산하는, 아니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 모든 주소는요 논리 주소입니다. 논리 주소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로지컬이죠. 로지컬 어드레스, RESS. 논리 주소고, 이게 이제 페이지 기법이요. 가상 주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쓰여요. 여러 군데서 쓰이는데, 가상 주소에서 페이지 기법 사용할 때 지금 이 주소를 이제 가상 주소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가상 주소. 가상 주소고, 가상 주소는 당연히 버추얼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부르겠지요. 이런 명칭 같은 것들을 좀 잘 챙기시고요. 문제에서 어떤 용어를 쓸 줄 모르니까는 이게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이런 논리 주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P와 D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이 이제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는 아까 전에 그 책을 떠오르시면 돼요. 그 책의 이제 번호고, 이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D 부분은 페이지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지 오프셋. 인데, 이 부분은 이 명칭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명칭을 이제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전공서적에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얘는 이제 불변입니다. 그대로 구성됩니다. 물리 주소로 만들어질 때 그대로 구성이 되고, 실제 물리 주소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 번호를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부분으로 뭘 하냐? 페이지 테이블에 액세스를 하는데, 이 값만큼 쭉 내려가서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지. 이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이 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물리 주소의 앞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액세스를 하고, 이 P 부분을 이용해서 액세스를 하고, 이 물리 주소의 정보가 있겠죠. 여기에 이거를 아까 본 페이지 오프셋 앞에 갖다 붙이면은 이게 실제 이게 물리 메모리인데, 실제 물리 메모리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F 부분은요 이렇게 봤을 때 프레임으로 나뉩니다. 똑같은 크기. 이게 이제 페이지 기법이에요. 프레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몇 번째 프레임이라는 걸 그 정보를 담고 있겠죠. 담아져 있고, 지금 이 물리 주소 뒷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지금 이게 몇 비트인지는 이제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이 D가 뒤에 이 한 비트를 차지하고 있다. 한 비트가 아니다. 한 자리니까 이게 지금 16진 수잖아요. 16진수니까 16진수는 2, 4, 8, 16, 4비트네. 가정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4비트다 하면은 여기 앞 숫자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그 4비트만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실제 물리 메모리. 그러니까 주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많은 것을 유출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면요, 지금 얘의 논리 주소에서 지금 이 앞부분은 지금 페이지 테이블에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는, 이 비트는요 얘네들의 항목수입니다. 항목수. 이게 이제 비트가 만약에 이게 3비트다, 아니 4비트다 치자. 4비트면은 2의 4성 24, 16 16개 칸이 있단 말이에요. 16개 칸이 있단 말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액세스가 가능한 거고, 얘의 크기는 이제 얘의 크기겠죠. 이 하나가 이게 지금 이거 개수만큼 이게 있겠지요. 근데 이게 보통 최대값이라든지 이런 말이 붙어야 됩니다. 보통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최대값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묻는데, 지금 이 부분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를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 비트로. 그 다음에 이 물리 주소로 알 수 있는 게 프레임 하나의 크기입니다. 프레임 하나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생각을 더 하게 되면은, 전체 물리 메모리를 하나의 프레임은 이제 크기가 같으니까, 크기가 다 같아요.
페이지. 이게 페이징 기법의 그 특징입니다. 세그먼테이션은 이제 가변적인데 페이징은 좀 더 고정적인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프레임 크기를 알면은 물리 메모리 전체 용량을 만약에 안다. 그럼 나눠버리면 이 프레임의 개수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의 개수도 알게 되고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해야 돼요. 막상 그 공식을 자꾸 묻는 사람이 많은데 공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조직 운용기사에서 전부 다 공식으로 외운다 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유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원리를 알면은 이거의 크기는 이거의 비트 수는 이거의 이제 요소 수가 같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프레임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는 얘의 거리는 프레임의 개수와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봤던 이 부분, 지금 봤던 이런 가정을 매핑이라고 표현합니다. 매핑.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핑 과정이고 뭐든지 간에 이렇게 주소로 이렇게 뭐 변환하고 찾고 하는 거를 다 매핑이라고 불러요. 그 카르노 맵처럼. 어쨌든 이게 매핑입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시스템의 실제 메모리 용량이 이제 512KB입니다. 가상 주소 공간은 32비트. 그 다음 페이지 크기가 1kW일 때 가상 주소에서 페이지 번호에 할당되는 비트 수와 가상 주소의 비트 수는 무엇인가, 얼마인가? 단 1워드는 4바이트다. 자, 이 부분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차분차분하게 이제 한 개씩 이제 걸고 넘어지면은 먼저 가상 주소란 뭐냐? 아까 전에 봤죠? 가상 주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아까 P와 D로 나눴지요. 그래서 얘가 이제 페이지 번호였고 페이지 번호 넘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물리 주소의 뒷부분이었죠. 페이지 오프셋입니다. 지금 이거의 전체 비트가 이제 가상 비트 수고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 번호에 할당되는 비트 수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앞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을 다시 한 번씩 보면은 시스템의 실제 메모리는 512KB. 그러면은 물리 메모리죠. 실제 메모리니까는 이 물리 메모리가 전체 크기가 512KB가 되겠고 가상 주소 공간은 32비트다. 가상 주소 공간이란 말은 지금 이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보듯이 CPU에서 이제 접근하는 가상 주소 테이블 있죠. 이렇게 이 테이블의 크기를 말해요. 이 크기가 이제 32비트다. 32비트란 말은 지금 얘가 이제 이걸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2의 32승이잖아요. 2의 32승 크기. 얘의 용량이 2의 32승이고 지금 여기서 페이지 크기란 이 페이지들이 막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의 크기 얘의 크기가 1kW입니다. 1kW.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페이지 번호에 할당되는 비트 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앞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은 얘의 한목수죠. 얘의 한목수니까 이게 전체의 사각형 공식만 하면 됩니다. 이 전체가 2의 32승 2의 32승을 뭘로 나눈다? 이 한 칸의 크기 1kW.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의 비트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kW면 1 곱하기 k로는 2의 10승이죠. 2의 10승 곱하기 워드는 아까 4바이트니까는 여기서 4는 2의 제곱이고요.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는 2의 3승 곱하기 2의 3승. 지우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2의 32. 이게 비트로 맞춰줘야 돼요. 그 대부분 비트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비트로 주어졌으니까는 가상 주소가.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계산을 하면은
보자. 10, 이게 전체가 12, 15승. 15승이고, 이게 32승이니까는 32에서 15를 빼면 2에 17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17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개를 구했습니다. 페이지 번호,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페이지 번호에 할당되는 비트 수. 페이지 번호에 할당되는 비트 수. 수는 17비트. 17비트. 일단은 문제에서 묻는 것 중에서 하나는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 가상주소의 비트 수는 얼마인가? 가상주소의 비트 수는 이제 P와 D를 합친 거죠.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아까 물리주소의 뒷부분을 말했죠. 그러면은 물리주소의 뒷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프레임이 막 나눠져 있고, 지금 이 안에서 이 D가 이제 여기서 위치를 나타내니까는 얘의 크기를 찾아야 돼요. 얘의 크기. 얘의 크기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 전체 용량에서 512KB.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한 개의 크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있냐? 그거는 이제 이 하나의 크기, 이 하나가 이제 페이지 하나죠. 이 하나의 크기, 페이지 크기로 나눠준대요. 페이지 크기가 1kW 워드니까는 1kW 워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면 하나의 크기가 나오고 이 하나의 항목수 표현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오프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좁다 치우고 이렇게 512는 2의 9승이죠. 2의 9승이고 곱하기 K는 2의 10승 2의 10승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바이트죠. 바이트니까 비트로 바꿔주면 2의 3승이 되겠네요. 2의 3승 그 다음에 이거는 1은 생략하고요. 키로는 2의 10승 곱하기 워드 이거 아까 다 했네. 이거에서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 해서 2의 15승분에 이거 다 더하면은 19, 22, 2의 22승 얘는 결국에는 빼주면은 2의 7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오프셋은 7비트입니다. 7비트. 그럼 아까 구한 이 P 부분의 비트 수는 17비트니까는 가상주소의 비트 수는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가상주소의 비트 수는 땡땡 17 더하기 7은 24비트입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자, 이게 이런 페이징 기법이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 PC본 블로그에 이제 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 해설을. 그래서 그 부분 또 읽어보시고 또 해설만 본 사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거 찾아와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지금 복원된 게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제가 다시 복원한 거예요. 재복원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이 이제 들고 있는 문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려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수정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복원한 이 문제 기준에서의 답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자료랑 답이 다르다고 해서 따지시면 안 되고 들고 있는 자료에 문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웬만하면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거랑 들으시는 분이 보는 거랑 이제 같아야 돼. 최대한 같을수록 좋으니까요. 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서로 공유되고 있는 그 자료는 복원이 잘못되어 있어요. 블로그 가면 좀 설명이 되어 있고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복원을 했는지 뭐를 참고해서 복원을 했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기출문제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 시험지를 실제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다 복원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메모리 용량 뭐 이게 그냥 뭐 물리 메모리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문제는 그냥 실제 용량 이렇게
그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고 가상 주소 공간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는 자료에서는 그냥 가상 주소라 돼 있었어요. 이 공간은 내가 넣은 말인데 왜냐하면 그냥 가상 주소라고 하면 문제가 말이 안 돼요. 뒤에서는 가상 주소에 비트를 묻고 있거든요. 그거 가상 주소 32비트라고 가르쳐 주고 가상 주소 비트수는 얼마니까 묻는 거는 문제 자체가 복원이 잘못된다는 말이죠. 명백하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가상 주소 공간이라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그 용어를 써서 이제 복원한 이유고, 그 다음에 페이지 크기, 뭐 이거는 그 문제 그대로 그 돌아다니는 자료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있는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이 자료로 이제 복원을 한 거니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제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전체가 메모리 내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이고요. 주요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보다 커져도 된다는 점입니다. 뭐 주요 장점이라기보다는 이게 목적이죠, 가상 메모리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에 그 프로그램이 적재돼야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보다 덩치가 크다면은 아예 실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가상 메모리 개념이 적용이 돼 가지고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가상 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보면은 지금 방금 배운 이제 페이징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래 페이지들이 있지요, 가상 메모리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CPU가 이제 요구를 하면은 여기서 그 방금 봤던 그런 매핑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메모리 맵을 통해서 이제 물리 메모리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리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CPU가 요구를 하니까는 이걸 이제 갖다 주게 되는데, 만약에 없다. 일단 없고 보조 기억 장치에만 있으면은, 일단 없으면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원래 있는 걸 하나 쫓아내고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가상 메모리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그 물리 메모리, 실제 주기억 장치에 그 찾는 데이터가 없어서 하나를 희생시키고 이제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거를 이제 페이지 폴트라고 합니다. 페이지 폴트. 말 그대로 페이지에 데이터가 없다. 페이지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구조가 이제 페이지 폴트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방금 그런 거에 이제 페이지 교체라는 말이죠. 이게 페이지를 바꿔줘야 되니까는 메모리 있는 거를 CPU가 요구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페이지 폴트 시에 비어있는 프레임이 없을 때 페이지 교체를 실시하는 걸 말하고, 희생될 프레임, 이제 빅팀, 여기, 그러니까는 한 개 가져오려고 하면 용량이 이제 꽉 차 있을 테니까는 하나는 이제 없애야 되겠죠. 이걸 이제 희생된 프레임, 빅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제 페이지 교체는요, 페이지 대치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같은 말이니까는 이거 페이지 대치한다고 보고 처음 보는 거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용어로도 쓰고 이런 용어로도 쓰는 거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이제 이렇게 FIFO, OPT, LRU, NUR 뭐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테고요.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개념을 보면은 FIFO는 이제 First In, First Out 해서 메모리에 올라온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이제 내쫓는 겁니다. 내쫓는 거고, 그 다음에 OPT는 이제 옵티멀은 이제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찾아서 교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예측을 해야 되죠. 이 페이지, 가장 오랫동안 사용을 안 될 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필답형에서는 크게 안 다루니까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고, LRU, 리스트 리센트리 유즈드 해서 이거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 겁니다. 들어왔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됐다 하면은 앞으로도 사용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희생시키는 게 LRU고, 그 다음에
NUR은 이제 List Frequently Used. 이거는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페이지를 교체한 겁니다. 사용 별로 안 하니까는 굳이 이 물리 메모리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페이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페이지 폴트만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교체만 막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하가 생기겠죠. 이런 현상을 이제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으로 과도한 페이지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스레싱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런 확률이 높은 것, 이게 이제 부재율이죠. 그러니까는 물리 메모리 없는 것, 그게 이제 부재율이라고 부릅니다. 스레싱은 자주 나옵니다. 간단한 단답형으로. 그 스레드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전 시간에 배운 스레드는 그 작업의 단위고, 이거는 이제 지금 페이지 교체하는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 페이지 교체만 하는 현상을 이제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기출 문제를 하나 보면요.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 이게 이제 간단하게 스레싱. 이거 뭐 간단한데 자주 나옵니다. 영어로도 이것도 영어로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 계십시오. 스레싱.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에서 FIFO 알고리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먼저 가정을 우선 그 페이지 프레임이 3개일 때, 프레임이 3개일 때의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프레임이 3개라면은 이거를 이제 자료들을 프레임을 이제 3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프레임이 3개가 있고 페이지 폴트를 이제 살려줄 거니까는 페이지 폴트의 약자로 PF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다가 써줄 겁니다. 먼저 처음에 그 페이지 그 프레임은 비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비어 있으니까는 이제 1을 찾는데 없지요.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합니다. 없으면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당연히 없지요. 없으면 발생하고 2를 빈 공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3을 요구하는데 3이 없지요. 그러면은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3을 빈자리에 넣어주고. 자, 이제 3개 프레임이 꽉 찼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를 찾는데 4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4를 제일 오래된 거, FIFO는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거를 빼는 거니까는 제일 오래된 1을 빼주고 여기다가 4를 넣어줍니다. 4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1이 지금 없지요. 아까 쫓아냈으니까는 1이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고 1을 어디다 넣냐, 제일 오래된 2를 희생시키고 이 프레임에다가 1을 넣어줍니다.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은 2도 이제 없지요. 2도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2를 어디 넣어주냐, 제일 오래된 세 번째 프레임을 3을 빼주고 여기다가 2를 넣습니다. 2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5도 없지요. 없으면은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5를 제일 오래된 4를 쫓아내고 여기다가 5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1은 있지요. 1은 있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합니다. 있으니까는 오케이 됐고, 그 다음 2도 있습니다. 2도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했습니다. 2 있고, 그 다음에 3을 요구하는데 3은 없지요. 3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제일 오래된 두 번째 프레임에 1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1을 쫓아내주고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4 없지요. 4가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4를 제일 오래된 얘를 쫓아내고 여기다가 4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5는 있지요. 5는 있으니까는 오케이. 그러면 페이지 폴트는 총 9회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 3개인 경우고, 그러면 이번에는 프레임을 4개로 해봅시다. 페이지 프레임이 4개의 경우, 4개의 경우. 이때는 간단합니다. 프레임만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프레임, 네 번째 프레임,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네 번째 경우에 페이지 폴트는 여기다가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1, 답이었으니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일단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1을 첫 번째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도 없지요? 그럼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2를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3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3을 세 번째 프레임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4도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여기 빈 공간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1은 여기 있지요? 1은 있으니까는 됐고,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도 있지요? 2도 있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합니다. 그 다음 5는 없지요? 5는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고 5를 제일 오래된 1을 희생시키고 5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1은 없지요? 1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1을 제일 오래된 2를 쫓아내고 희생시키고 1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 2도 없지요 지금? 그럼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2를 어디다 넣느냐? 제일 오래된 3을 쫓아내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 3도 없지요 지금? 3이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3을 이걸 희생시키고 여기다가 3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4도 없지요? 4가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4를 제일 오래된 5를 쫓아내고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5도 없지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제일 오래된 얘를 쫓아내고 5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프레임이 4개의 경우는 10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프레임이 많을수록 페이지 폴트는 적게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그 반대 경우를 가져왔습니다. 프레임이 더 작은 3개인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9번 발생했는데, 오히려 프레임을 늘어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난 경우지요. 이게 바로 벨라디의 모순입니다. 이거는 이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게 그 페이지 프레임을 늘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스템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냥 예시로 그냥 해봤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시오. 이거 전공 공부할 때는 이걸 좀 중요하게 다뤄요.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많으면 페이지 폴트가 작아야 되는데 더 많은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3개의 프레임을 가진 주기억 장치에서 FIFO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부재는 몇 회 발생하는가? 단, 현재 기억 장치는 모두 비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프레임이 3개니까는 해보면 되겠죠? 프레임을 일단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프레임 공간을 놔둬놓고 여기다가 페이지 폴트를 살려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2, 답이었으니까는 무조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2를 첫 번째 프레임에 놓고, 그 다음에 3도 역시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3을 여기 빈 공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2는 여기 있지요? 2는 여기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은 없지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1을 여기 빈 공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5를 요청했는데 5가 지금 없지요? 5가 지금 없으면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없는 건 어디 넣냐? 제일 오래된 2를 희생시키고 5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 2를 찾는데 지금 2가 없지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2를 여기 오래된 3을 희생시키고 여기다가 2를 두 번째 프레임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4도 없지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4는 지금 제일 오래된 1을 쫓아내고 여기다가 4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3도 지금 없지요. 페이지 폴트 발생했습니다. 3은 지금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오래된 거 쫓아내고 첫 번째 프레임에 놓고, 그 다음에 2는 있지요. 2는 있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하고, 그 다음에 5를 요청하는데 지금 5가 없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5는 어디다 넣냐? 제일 오래된 2를 쫓아내고 여기다가 5를 넣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가 몇 회니까는 지금 8회입니다. 8회. 자,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풀면은 FI/F4는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이번에는 LRU입니다. LRU는 아까 배웠지만은, 리스트, 리센트리 유즈드의 약점이죠. 그래서 얘는 가장 오래 사용 안 된 것을 희생시키는 거죠. 자, 아까랑 뭐 푸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앱 3개의 프레임을 가진 주기억 장치의 LRU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부재는 몇 회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프레임이 3개지요. 프레임이 3개니까 일단은 3칸을 그려주고요. 하나, 둘, 셋. 프레임 3개를 그려주고,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를 여기다가 써주고, 자,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2는 이제 처음엔 다 비어 있으니까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서 처음 빈칸에다가 프레임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도 없지요. 페이지 폴트 발생합니다. 3은 두 번째 프레임에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를 요청하지요. 2는 있지요. 2는 있으니까는 LRU는 FI/F와 다르게 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일단 페이지 폴트는 발생 안 했고, 그 다음 요청하는 게 1입니다. 1은 없지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여기에 비어 있는 곳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5도 없지요. 5도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고요. 5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된 거. 3이 사용이 안 됐지요. 이거를 이제 희생시키고 5는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2가 지금 여기 있지요. 2는 있으니까는 2는 또 한 번 사용되었고, 페이지 폴트는 당연히 발생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3은 지금 없지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제일 오랫동안 사용 안 된, 지금은 이제 1이지요. 얘를 희생시키고 여기다가 3을 적재합니다. 그 다음에 5도 있지요. 5도 있고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부재는 총 몇 회인가 해서 5회. 이렇게 풀면 됩니다. FI/F와 다른 것은 LR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이 되면은 사용이 언제 되었다는 걸 표시를 해주면서 문제를 푸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제일 오래 안 된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요점은 그겁니다. 누구를 죽일 것이냐, 누구를 희생시킬 것이냐. 이게 관점입니다. 이게 관점이고 이거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번에는 워킹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킹셋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상 메모리의 이제 페이지 교체,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됩니다. 캐시 메모리는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지만은 간략하게 보면은 그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기 CPU가 있고 CPU가 있는데, 이제 주기억 장치 램보다 훨씬 빠른 캐시 메모리가 있죠. 캐시 메모리가 있고 CPU가 이제 자주 사용되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캐시 메모리에 적재를 해놓고 훨씬 빠르니까는 빨리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CPU가 캐시 메모리에서 이제 한 번에 찾으면은 히츠라고 하고, 없어가지고 다시 주기억 장치를 검색해야 되는 상황을 미스라고 했었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적재시키냐. 이때도 이제 워킹셋의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기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이제 가상 메모리고요. 가상 메모리에서도 사용이 되고, 어쨌든 워킹셋을 한번 보면은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최근 델타만큼의 페이지 참조를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페이지 레퍼런스, 그 페이지 참조 테이블에 이렇게 지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2, 6, 2, 5, 7, 7, 7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가로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에 따른. 그래서 이제 델타만큼 이 시간 동안에 참조했던 것을 워킹셋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됐던 게 정리를 하면 1, 2, 5, 6, 7 이게 사용이 됐으면은 얘를 이제 계속 적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에. 이거는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는 이거를 계속 적재해 놓으면은 페이지 폴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셋이란 이게 집합을 말합니다. 이 집합. 여기서도 이제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조금 흐름이 달라지니까는 다시 델타만큼의 사용됐던 거를 쭉 추출해서 3하고 4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지시켜 놓고 그 워킹셋으로 만들어 놓고 쭉 참조를 계속하는 이런 게 워킹셋의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한 프로세서가 최근 델타몬 페이지를 참조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페이지들의 집합을 작업 집합이라고 부른다. 이게 워킹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역성에 토대를 하고 있는데, 구역성이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현상을 이제 구역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역성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구역성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필답형에서는 다룬 적이 없고 필기에서는 좀 나왔는데 좀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단답형으로 내기 참 좋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오. 구역성에는 이제 공간구역성이 있고 시간적 구역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개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간구역성은 특정한 시간에 참조된 특정한 메모리 위치를 참조하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에 참조된 특정한 위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위치죠, 위치고, 어레일 트래버셜, 이거는 이제 배열 순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적 코드라든지 프로그래머가 선언한 변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공간구역성의 예가 이런 겁니다. 조금 살펴보면은 배열순회, 배열 이제 뭐 시연으로 하자면은 배열을 이제 선언을 했다. 배열을 뭐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간단하게 5개짜리 해서 막 선언을 했잖아요. 이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A0, A1, 땡땡땡땡, A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소를 보면은 연속적이잖아요. 공간적으로 연속적. 그래서 이런 배열 수를 만나야 돼.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이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메모리 위치, 비슷한 위치잖아요. 주소가 이제 연속적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고요. 순차적 코드 실행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고 나면은 이게 순서대로 실행이 되죠. 순차적.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위치 있으니까 이 코드들이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선언한 변수는 시연으로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형이라도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 부분에 그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보십시오. 그 프린트 해가지고 주소를 각각 출력을 해보면 주소가요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구역성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 구역성은 이제 공간구역성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상 참조 위치가 일시적으로 동일할 때를 말합니다. 이것도 근데 공간구역성인 공간수형인데 아예 동일한 겁니다. 방금 보면은 배열은 이제 비슷한 위치이긴 하지만 순차적이라서 비슷한 위치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은 시간적 구역성은 완전히 같다. 그 위치가 완전히 같다. 똑같은 걸 계속 참조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예를 보면은 코드로 예를 들면은 폼은 있겠죠. 포 해가지고 이제 초기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뭐 조건 뭐가 있을 끼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시키죠. 계속 증가시키면은 이 아래에 있는 블럭에 있는 코드들을 계속 참조를 하잖아요. 이게 뭐 10,000번까지다. 10,000번까지면은 10,000번이나 계속 여기를 참조해야 됩니다. 같은 위치 똑같은 걸 계속. 예, 이런 게 이제 시간적 구역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루프라든지 서브루틴, 스택 같은 게 있습니다. 스택은 왜 그러냐면은 큐와는 다르게 스택은 이렇게 스택이 다 시작.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푸시를 하건 팝을 하건 항상 탑에서 참조를 하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데를 해요. 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가
입력이, 여기가 출력과 입력의 위치가 정반대잖아요. 근데 스택은 한쪽에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고 해서 이제 같은 공간을 계속 참조해서 이런 것도 이제 시간적 구역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기 구역성과 등거리 구역성 같은 경우에, 분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고투문 코드를 실행하다 보면은 이제 고투문을 만나죠. 고투문 가서 특정한 위치의 코드로 가서 실행이 되죠. 이 부분에 이런 분기 구역성을 말하고, 등거리는요, 참조를 하다 보면은 메모리 주소상으로 여기가 이제 0번지고 여기가 100번지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참조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한 2번에서는 뭐 102에 있는 뭔가를 계속 참조했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등거리지요. 다 100씩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거리가.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등거리 구역성을 말합니다. 이게 뭐 출제된 적이 없어서 나올 확률은 적지만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알고 가십시오. 단답형으로 새로 내기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르면은 아예 못 푸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기출 문제는 간단합니다.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working set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working set. 한글로 작업 집합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이런 말 쓰는 책이 있긴 있는데 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OS의 보조 기억 장치를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일은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일관된 논리적 관점을 제공하고, 저장 장치의 물리적 특성을 추상화해 가지고 논리적 다리, 즉 파일을 정의를 합니다. OS는 파일은 보조 기억 장치, 보조 저장 장치에 기록된 관련 정보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화려하죠. 한마디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단위입니다. 파일은 이 정도 한마디로 딱 되는데, 파일을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없고, 그냥 나온 김에 파일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멋있는 말 탁 좀 보고 지나가면 되고, 파일 연산이라고 하면 일단은 파일이란 추상적인 데이터 유형인데, 운영체제는 파일을 적절히 정의하기 위해 파일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연산을 위한 시스템 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파일 연산이 어떤 거냐, 파일을 생성, 열기, 쓰기, 읽기, 그 다음에 파일 안에서 위치 재설정, 아니면은 파일 삭제, 아니면 파일 절단, 이런 것들을 파일 연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파일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는 거고, 지금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런 거죠. 파일 조직 기법. 파일 조직 방법은, 파일을 조직하는 거는 저장 매체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서 나올 만한 것만 3개만 보면은, 시퀀셜 파일은 순차 파일, 줄여서 SAM, Sequential Access Method, 이게 SAM의 약자, SAM, 순차 접근 방식은 레코드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연속된 물리 저장 공간에 기록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테이프 같은 걸 말하죠. 이거는 LTO라고 해서 요즘의 자기 테이프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파일, 직접 파일. 이거는 그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의 약자인 DAM 이렇게 칭하면 되고요. 이거는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물리적 주소로 직접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는 디스켓 아니면은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직접 파일이 됩니다. 해싱 함수는 필기 때 조금 공부를 했나? 해싱 함수는 별거 없습니다. 해싱 함수는 뭔가의 값을 이 해싱 함수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식이 있는 이거를 해싱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지금 이런 게 핵심 함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indexed sequential 파일은 ISAM, 이거 약자로 ISAM 이렇게 나오고, 이게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색인 순차 파일.
이거는 이제 SAM과 숫자 파일과 DAM 직접 파일을 이제 결합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섞어 놓은 거다.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색인 숫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인덱스 에리어, 프라임 에리어, 오버플로우 에리어 이렇게 해서 이게 번역이 된 거는 이제 색인 영역, 색인 영역. 이거는 이제 기본 영역, 기본 영역. 이거는 그냥 바로 오버플로우, 플로우 영역. 일단은 번역된 책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하나씩 보면은 색인 영역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포인터,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색인이니까는 이걸로 이제 실제 위치에 있는 걸 찾아갈 수가 있고,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게 이제 기본 영역이고, 기본 영역에서 이제 오버플로우, 이게 넘쳐났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연속된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 영역이 되겠고, 여기에서 또 좀 아셔야 될 것은 인덱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뭘 뜻하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상한 정의들이 많은데 다 뻥이고요. 이거 보면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치고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좀 있으면 하드디스크 구조를 간략하게 볼 텐데 트랙 인덱스는 이거의 이제 가로의 위치, 그 다음에 실린더는 여기에 높이의 위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은 이 두 가지만 알면요 파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꼭 있어야 되고, 마스터 인덱스는 옵션입니다. 옵션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떤 게 실리냐, 이렇게 어느 공간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데이터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한 군데 연속적으로 저장을 못할 때는요, 잘라서 저장합니다. 잘라가지고 이 앞부분을 여기 저장하고 뒷부분을 만약에 여기 저장한다 하면은 이 앞에 잘린 부분 여기에 뭘 놔두냐, 이거 뒤에 앞부분 여기에 위치, 여기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료구조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요? 바로 동적 리스트 구현하는 방식으로 그때 필요한 그 다음에 이 파일의 그 다음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끝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스터 인덱스가 주로 담깁니다. 물론 시스템마다 뭐가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옵션이 있어서 없어도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필수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파일 조직 방법은 한 번씩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 모두 가능한 파일 시스템으로 레코드 키를 모은 색인을 편성하는 방식은, 문장이 좀 이상하지요? 복원이 잘못됐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순차 처리와 랜덤 방식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뭐 합쳐놓은 방식,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솔직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보면 아니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아까 봤듯이 세 개 숫자 파일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 ISAM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한글로 색인 순차 파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은 indexed sequential access method 이렇게 영어로 써주시면 더 멋지겠죠. 그럼 이제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저장 장치에 저장된 운영체제를 어떻게 부트시키는지, 부트시킨다는 말은 이제 운영체제를 실행시킨다, 아니면은 운영체제를 주격장치 상주시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부트시키는지, 그리고 블럭의 총수, 가용 블럭의 수와 위치, 디렉토리 구조, 그리고 개별 파일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 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블럭이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부트 제어 블럭,
볼륨 제어 블록, 그 다음에 디렉터리 구조, 파일별로 F12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부트 제어 블록은요, 시스템이 그 파티션으로부터 운영체제를 이제 부트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UFS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고요. UFS, NTFS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쓰는 그 파일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UFS와 NTFS를 파일 시스템이라는 용어보다는 파티션 방식이라고 하죠. NTFS 파티션, 뭐 FAT 파티션,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 좀 잘 다루는 사람은 그런 파티션 이름으로 보통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멋있게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닉스에서는 이 부트 제어 블럭을 부트 블록이라고 부르고 윈도우즈에서는 파티션 부트 섹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볼륨 제어 블럭, 이거는 이제 볼륨의 이제 블록 수, 블록의 크기, 가용 블록의 수와 포인터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볼륨 제어 블록입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슈퍼 블록이라고 부르고 윈도우즈에서는 마스터 파일 테이블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스터 파일 테이블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구조는 파일을 조직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걸 이제 아이노드 리스트라고 부르고 파일별로 F12는 이제 파일 컨트롤 블록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파일에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아이노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닉스에서는 아이노드라고 하고 윈도우즈에서는 이것 또한 마스터 파일 테이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노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노드, 유닉스에서 아이노드라고 부르는 F12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요. F12는 파일 컨트롤 블럭. 이게 역할은 그거랑 비슷합니다. P12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P1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이리저리 갖고 있고 F12는 이제 파일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형적으로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전형적으로 F12에는 파일의 권한이라든지 파일 날짜, 뭐 생성하고 접근하고 쓰고 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파일 소유자, 그 다음에 그룹, ACL. 여기서 ACL은 뭐냐면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이게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이렇게 접근 제어 목록, 접근 제어 이렇게 번역되겠네. 접근 제어 블록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가진 그 권한자의 리스트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라든지 파일 데이터 블록 또는 파일 데이터 블록을 가지는 포인터, 뭐 전형적으로 F12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도식화된 걸 보면은 이렇게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사용자 공간, 여기는 커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윈도우즈가 상주하고 있는 커널입니다. 그래서 파일에 액세스하려고 이제 사용자 공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커널 메모리에 이제 프로세스블 이제 오픈 파일 테이블 이걸 통해서 범 시스템 오픈 테이블 이렇게 갑니다. 뭐 자세히는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처음 찾는 게 F12입니다. F12 그 유닉스에서는 아이노드라고 부르는 얘를 찾으면은 지금 얘를 찾으면 이 안에 이제 파일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다 있지요. 그래서 이제 파일에 이렇게 액세스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파일을 읽는 거지요. 읽는 거구만 아까 처음 배웠던 파일 연산 중에 한 가지죠. 파일 연산은 어떻게 한다고? 뭐를 통한다고? 시스템 콜을 통하지요. 시스템 콜은 뭐 할 때? 사용자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이 커널에 접근할 때 시스템 콜을 통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어쨌든 뭐 설명은 길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이거 아이노드입니다. 아이노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유닉스에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부르고 윈도우즈에서는 파일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가십시오. 그 운영체제마다 좀 명칭이 달라져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이거 뭐
파일 디스크립터는 나올 수도 있다. 유닉스 거는 조금 봐놓으십시오. 윈도우즈는 우리가 뭐 거진 쓰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고, 유닉스는 문제로 나와가지고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파일 디스크립터의 뭐 역할은 이제 아이노드가 준 정보를 가지고 파일을 액세스하는 게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구조로서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번호, 그룹 번호, 파일 크기, 피읍은 오타, 파일 타입, 파일 생성 시기, 파일 최근 사용 시기, 파일의 보호 권한, 파일 링크 수, 뭐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의 시작 주소 많지요. 이게 아까 봤던 FCB에 있는 보통 있는 이런 거죠. 이거 포함하는 블록은 무엇인가? FCB 쓰면 안 되고요.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의 블록의 이름을 써야 되니까는 여기서 답은 inode 이렇게 됩니다. 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파일이 저장되는 보조기억 장치, 그 중에서도 이제 하드디스크에 대한 구조를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이제 실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이 원판, 이걸 이제 플래터라고 부릅니다. 플래터라고 부르고, 지금 이거 길쭉한 거, 이거를 이제 팔이죠. 암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렇게 엮고 있는 게 이제 암 어셈블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암에는요, 그 읽고 쓰는 이제 헤드가 붙어 있고, 중간에 이거 뺑글뺑글 돌리는 거, 이거를 이제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스핀들이라고 하고, 지금 이 플래터에서 파일이 이제 저장되는 위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 트랙, 달리기 트랙처럼 생긴 이거를 그냥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한 칸 한 칸을 이제 섹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위가 이제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이 위치에서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드 구조는 잘 나오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이제 이게 나오고 하면 이제 속도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명칭은만 좀 아시면 돼요. 속도는 뭐하고 뭐가 이제 더해져서 총 이제 검색대 걸리는 정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냐면, 먼저 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회전 시간입니다. 회전 지연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헤드가 이제 파일을 찾아가고 있죠. 얘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이때 걸리는 시간이 탐색 시간입니다. 탐색 시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헤드가 읽어서 이렇게 전송이 되겠죠. 전송이 돼서 이제 CPU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 시간이 이제 전송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시간들이 이제 다 더해져서 이제 실제로 파일을 읽어서 처리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 탐색 시간입니다. 이거 암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탐색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서 특히 하드디스크 같은 거에서 이제 파일을 빨리 찾기 위한 그 알고리즘이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FCFS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FCFS는 First Come First Served, 그래서 이제 선입 선처리의 약자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니까는 한번 어떻게 스케줄이 되는지 보면요. 일단은 디스크 큐, 이제 읽어드려야 될 큐, 그 작업 큐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헤드의 처음 위치가 이제 53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헤드가 53에 지금 있고요. 처음에 이제 FCFS는 처음 큐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8로 찾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98, 98이 여기 있죠. 그럼 헤드가 98로 움직입니다.
98로 가는데 이때 이동한 거리, 이 헤드에 이동한 거리가 98에서 53을 빼면 이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디스큐에 있는 거는 183입니다. 183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37을 이제 탐색을 해야 되겠죠. 37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83에서 37까지의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2로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14지요. 14로 이동하는 이 거리, 그게 이제 이렇게 빼주면 되고, 그 다음은 124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124에서 14를 빼면은 그 값이 나오겠죠. 이동 거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65로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 이동 거리를 역시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67, 1로 이동을 한 거리를 이렇게 더해주고, 얘를 다 합쳐주면요, 총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이동 거리를 묻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니까는, FCFS는 되게 간단한 형태니까는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됩니다. 되게 계산이 좀 번거롭겠죠. 이런 거는 계산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괜히 이런 거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틀리면 억울하니까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이제 스캔이 있습니다. 스캔 알고리즘은 디스크 암이 디스크 한쪽 끝에 시작해서 다른 끝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길에 있는 요청을 모두 처리하는 겁니다. 마치 그 엘리베이터처럼,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여기 3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버튼 눌러진 거 다 들리면서 문을 열지요. 마치 이런 알고리즘을 해서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스캔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요. 디스크 큐에는 지금 이런 순으로 있고, 헤드의 처음 위치는 이제 53이고, 헤드가 이제 지금 이동하는 방향은 이제 0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드가 이제 여기 있고, 0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 중이겠죠. 왼쪽으로 이동 중이고, 지금 이 디스크 큐에 있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왼쪽으로 가니까는 헤드는 이제 왼쪽에서 맨 끝에 있는 쪽으로 무조건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얘네들 다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이거의 이동거리 53에서 14를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까지 끝에까지 다 왔으면은 이제 오른쪽 맨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183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길을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거리 이거를 더하면은 이런 식의 헤드의 총 이동거리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캔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계산도 간단하죠. 이거는 한 번에 쫙 이동을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제 C스캔이라고 있습니다. C스캔은 이제 각 요청에 걸리는 시간을 좀 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스캔을 약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스캔과 같이 C스캔은 한쪽으로 헤드가 이동하면서 요청을 처리하긴 하는데, 한쪽 끝에 다다르면 반대 방향으로 헤드를 이동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서비스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 한 방향 쪽으로만 처리를 합니다. 어떤 건지를 보면요. 디스크 큐는 이렇게 있고요. 헤드의 처음 위치는 아까 똑같이 53. 헤드는 이제 0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디스크 큐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C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에서 0으로 이동하니까는 이 이동하는 중에 다 처리를 합니다. 다 처리를 하고 이 이동 거리를 이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맨 끝으로 갑니다. 처리를 안 하고 갑니다. 처리를 안 하면서 이제 헤드가 이렇게 가고, 그래도 이동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왼쪽으로 가면서 싹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이 이동 거리,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65였으니까는 183에서 65를 빼고, 이게 마지막 이동 거리죠.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헤드의 총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스캔과 C스캔 차이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STF입니다. SSTF는 이제 숏시크 타임 퍼스트에서 헤드의 지금 현재 헤드가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데로 무조건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디스크 큐에 이런 식으로 있고, 헤드 처음 위치가 53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53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65입니다. 그래서 65로 이렇게 가고 이 이동 거리를 구해 놓고, 그 다음에 65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67이겠죠. 그래서 67로 이동하면서 이 이동 거리. 그 다음에 67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37입니다.
여기서 이제 37로 이동을 해서 이 이동 거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37에서 지금 제일 가까운 거리 14가 되겠죠. 그래서 14로 이동하면서 이동 거리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98로 가겠죠. 98로 가면서 이 이동 거리, 그 다음에는 122가 되겠고, 그 다음엔 124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83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동 거리를 다 더하면 총 이동 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SSTF는요, 이제 가운데 트랙이 안쪽이나 바깥 트랙보다 서비스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데로 확 가니까는 중간께 좀 많이 가는 편이고, 헤드에서 멀리 떨어진 요청은 이제 기하 상태.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스케줄링은, 디스크 스케줄링은 전부 다 이제 아까 하드디스크 그 구조에서 봤던 이 탐색 시간,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암이 왔다 갔다 플래터를 이렇게 찾는 이 탐색 시간만 고려를 했다면은 지금 볼 거는 이제 이 회전 지연 시간까지 고려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이제 에센바흐 스케줄링은 탐색 시간 최적화뿐만 아니라 회전 시간, 지연 시간, 얘 돌아가는 시간, 이것도 최적화하고자 하는 최초의 알고리즘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센바흐는. 그 다음에 SLTF, 이거는 이제 Shortest Latency Time First라고 해서 디스크 헤드가 특정 실린더에 도착하면은 그 실린더 내 여러 트랙에 대한 요청들을 검사한 후에 회전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요청부터 서비스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그릴까? 요래 있다. 이 암이 이제 왔다 가면서 찾을 건데, 이게 이제 회전 지연 시간을 고려해서 여기서 이제 지금 헤드가 이래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회전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데, 짧은 요청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회전 지연 시간 또 고려하는 거를 물으면은 이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고, 이것까지 그 회전 지연 시간까지 고려한 최초고, 얘는 이제 거기서 회전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곳으로 무조건 찾아가는 게 이제 SLTF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드는 Redundancy Array of Expensive Disk, 뭐 이렇게 되는데, 중복된 배열, 뭐에 Inexpensive Disk, 이게 이제 값싸다고 번역을 한 책도 있어요. 싼 디스크들을 이제 중복 배열로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값싸다기보다는 조금 낮은 사양, 그러니까 작은 용량,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구성할 때 사용되는 디스크는 보통 네트워크용 하드 디스크를 써서 되게 비싼 거 쓰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그냥 값싸다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레이드는 여러 개의 하드를 이제 연결해서 배열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다수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논리적으로 배열해가지고 하나 이상의 논리 디스크를 구현함으로써 데이터의 중복성과 성능 향상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중복성은 이제 그 똑같은 파일이 같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 백업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걸 말하고, 성능 향상은 왜 성능 향상이 되냐면은 병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도식화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중복성 및 성능 수준에 따른 레이드 레벨이라는 방법 중 하나로 구성이 되는데, 이 레이드 레벨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조직 응용 기사에서 레이드까지 다루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시험에서 기출이 됐고 그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공부는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솔직히 할 필요 없어요. 또 나온다면 부담 없습니다. 웃자다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사 시험이라든지 이제 IT 관련 쪽 시험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뭐 네트워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 보안 기사라든지 거기서 이제
레이드를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전에서 실제 생활하면서 레이드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요즘 개인 나스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개인 나스 쓰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 막 많이 하시는 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용한 지식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드를 레벨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드 0와 1을 보겠습니다. 레이드 0은요,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드라이버에 걸쳐가지고 스트라이프는 이제 막 뿌려놓은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드라이브에 분산 저장함으로써 빠른 입출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서버에서 이제 레이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분산되어 있어요. 이게 레이드 0은. 그러면은 이제 A, B, C, D 이렇게 뿌리듯이 따다다닥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게 하나가 이제 만약에 1테라다 하면은 1테라짜리가 4개가 있잖아요, 하드가. 그럼 하나의 4테라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능 향상이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용량 큰 하드디스크를 구성한 것처럼 사용한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푹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정송할 때 병렬로 정송이 되죠. 병렬로 정송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성능 효과도 있습니다, 레이드는. 어쨌든 레이드 0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레이드 1은요, 동일한 데이터가 2개 이상의 디스크에 동시에 저장되고, 하나의 디스크에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드라이브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보면은 미러링, 이게 ABCD 똑같잖아요. 얘 2개가 이제 미러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고장난다든지 오류가 생긴다 하면은 얘로 대체할 수 있는, 한마디로 안전하게 백업을 하는 그런 용도의 미러링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이거 2개끼리 미러링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레이드 1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드 1 플러스 0,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레벨 10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 10으로 보면 안 되고요, 레벨 1 플러스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0, 1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좀 다른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레벨 1과 0, 그러니까 스트라이핑과 미러링 기능이 합쳐진 구조로 성능 향상과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받으나, 아무래도 미러링을 쓰면 무조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공간 활용도가 50%로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레이드 1 플러스 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A0, B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A1, B2. 이 2개는 이제 레이드 1입니다. 레이드 1. 이 2개 이제 스트라이프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돼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쓰고 있죠. 다른 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이제 레이드 1. 레이드 1의 방식이고, 얘 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봤을 때, 하나의 디스크로 봤을 때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미러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큰 걸로 보면은 레이드 0가 되죠. 이게 이제 레이드 1 플러스 0입니다. 만약에 레이드 0, 1 돼 있다면은 이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0이 되고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개가 미러링이 되고, 이거 2개가 미러링이 되면서 이거 2개를 큰 거 봤을 때 그 스프라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레이드 1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0, 레이드 10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0, 1 했을 때 구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2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부가적인 게 더 많이 들어가는데, 데이터 스트라이핑이 모든 드라이브에서 일어나고, 페리티 데이터는 오류식별을 위한 해밍 코드와 함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 해밍 코드죠. 해밍 코드가 이렇게 생성되는 게 어떻게 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드 1처럼 이렇게 따라락 스프라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저장이 되죠. 이게 하나처럼 사용이 되고 있죠. 이에 관련해서 이제 해밍 코드 이렇게 생성되는 것. 이게 이제 레이드 2입니다. 자세히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레이드 0하고 1만 알면 될 것 같아요. 2부터 이제 해밍 코드가 함께 생성된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은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분산시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이트 단위 분산시키고 데이터 스트라이핑이 모든 드라이브에서 일어나고 에러 및 그 수정을 위해서 페리티 정보를 별도의 디스크에 따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이트 단위로 이제 분산 저장이 돼서 하나처럼 쓰는데 이렇게 크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프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렇게 되고 페리티 비트를 따로 생산하는 디스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레이드 3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은데 레이드 4는요, 단순히 단위가 틀립니다. 그 데이터 단위가 블록 단위로 분산 저장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분산이 됐다면 레이드 4는 똑같은데 이 그 저장하는 단위가 이제 블록 단위라는 거. 그것만 다릅니다. 그것만 다르고 아까처럼 이제 페리티 비트 있는 따로 디스크가 따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벨 5와 6을 보면요. 레벨 5는 이제 그 둘 다 이제 페리티 비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디스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레벨 5는 이제 페리티 비트가 이제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블록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디스크에는 여기 페리티, 여기 페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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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티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는 디스크에 같이 있는 게 이제 레벨 5입니다. 그러면은 레벨 6는요 똑같습니다. 레이드 5와 똑같은데 페리티 비트가 2차 페리티가 있습니다. 2차 페리티 말이 나오면은 레벨 6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아까랑 똑같지요?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해밍 코드 그를 생성하는 그 제너레이션이 두 개가 달려 있고 해밍 코드도 두 개씩 있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세히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상식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다른 자격증에서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게 된 원인인 이 문제를 보면요. 레이드는 하나의 대형 저장장치 대신 다수의 저용량의 저장장치를 어뢰로 구성하는 기술인데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성능을 높이거나 다중화하여 디스크 고장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네요. 다음 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쓰랍니다. 숫자를 쓰라는데 레이드 구성에는 중복을 도입하고 페리티를 포함하지 않는다. 페리티를 포함하지 않는다니까는 레벨 아까 본 것 중에서 이제 그 뒷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0 아니면 1인 것 같습니다. 페리티가 등장 안 하니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이드 뭐의 배열은 두 개의 물리 디스크가 매핑되어 모든 디스크는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미러 디스크를 가진다. 미러링을 하니까는 첫 번째 것만 봐도 이건 답이 나오지요. 레벨 1을 말하죠. 레이드 1. 레벨 1을 말하고 여기 그 확인 차원에서 또 보면은 레이드 머시기는 제공해야 할 논리 디스크 크기의 2배 공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미러링은 이제 2배 공간, 그 용량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요. 그래서 이제 레벨 1의 단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당연히 1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었습니다. 레이드는 좀 되게 유용해요. 그 요새 회사에서도 나스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는 그런 거 관리할 때 좋은 상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체제를 다 받고 이제 마지막 이제 C 언어죠. 주로 이제 C 언어가 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한 단어를 남기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도 굉장히 하려고 하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구조 쪽이지만은 운영체제도 상당 비중이 또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는 공부를 좀 충분히 해주시면 좋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만들다가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아마도
그렇게 길게는 안 만들 것 같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C 언어는 이제 문제 유형 분석에서 어떻게 푸는 요령 같은 걸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드디어 이제 이론 강의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버떡버떡 만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